되는 필기는 노트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물리책은 책 안에 노트가 있는데 이건 없어가지고.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건 물질의 특성입니다. 자, 우리 중1 때 배운 거 생각하면 입자라는 걸 배우면서 입자가 운동한다는 걸 배웠다, 그죠? 그리고 그 입자들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물질의 상태를 배웠죠. 고체는 뭐 입자가 규칙적이고 매우 가까이 붙어 있고, 그래서 인력이 크니까 모양이 안 바뀌고,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없으니까 부피도 안 바뀌고 뭐 이런 거 배웠지. 액체는 고체보다는 입자 운동이 좀 더 활발하고 거리도 조금 더 멀고, 그래서 모양이 바뀔 수 있고, 기체는 입자 간격이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부피도 변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배우고, 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은 온도가 변하거나 압력이 변하면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때 입자 운동을 하나의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0도씨 얼음과 0도씨 물을 비교하면 0도씨 물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 차이만큼 내가 열을 가해주는 거고, 그럼 물질 입장에선 열을 흡수한 거였고, 그럼 반대로 물이 얼음이 되려면 남는 에너지 차이 나는 남는 것만큼은 뱉어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열을 방출한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이 기체의 입자들 특성 때문에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이라고 하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기체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까지가 중1 과정이었다, 그죠? 보일 샤를 빼고는 별로 그렇게 크게 쓸 일은 없어요. 그 이후 공부에는. 오늘은 그러면 물질의 특성. 그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들 지금 책상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앉아있는 책상은 나무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철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라는 개념입니다. 특성이라는 말은 고유한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값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사실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측정 값들을 성질이라고 하는데, 그 수많은 성질 중에서 물질과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값이 되는 성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성질의 차이를 이용해서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원래의 물질로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거죠. 요거를 지금부터 한 2시간, 짧으면 하루, 한 주, 늦으면 2주, 한 주 반, 길면 요 정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 갈 거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와 관련해서 공부하는 것 중에 아마 분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분자가 혹시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분자란? 설명하려니까 모르겠어? 뭔지 대략적인 이미지만 있죠. 아, 분자는 이런 거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입자라는 개념 중에 분자가 있고 원자도 있고 이온도 있어요. 요 두 개는 우리가 이제 2학년 2학기 단원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거고. 분자라는 것은 고유한 성질을 지니고 있을 수 있는 독립적인 입자를 우리는 분자라 그래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지니는 독립이 되는 입자를 분자라 그러고,
이 분자를 만드는, 구성하는 입자가 원자예요. 그래서 원자 단위의 성질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봐봐. 여기도 고유한 성질, 여기도 고유한 성질. 그러면 물질이라는 개념에는 분자도 들어갈 것이고. 맞지? 그리고 원자나 이온은 얘네들이 고체 같은 걸 이룰 때 규칙적으로 배열된다 그랬잖아. 그런 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조금 어렵게 말하면 결정이라는 말을 써요. 규칙적인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결정은. 그래서 똑같은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반복됨으로써 어떠한 성질이 나타나지는 것을 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라는 말은 분자와 결정을 같이 포함하는, 다른 물체를 구성하는 소재, 재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는 조금 설명이 좀 너무 작게 돼 있는데, 그냥 성질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그 물질이나 물체를 통해서 측정 가능한 모든 값을 사실은 성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크기 성질, 세기 성질, 겉보기 성질이 있어요. 조금 다른 말로는 크기는 우리가 양적인 성질, 세기 성질을 질적인 성질이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면 크기 성질은 양하고 관련되는, 양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크기 성질이야. 그럼 뭐가 있냐? 질량, 길이, 부피, 무게. 양이 바뀌면 바뀌죠. 맞지? 물의 양이 2배로 늘면 무게도 2배로 늘 거 아니야. 부피도 2배로 늘고. 이렇게 양에 따라서 변하는 건 크기 성질. 세기 성질은 양하고 상관없이 일정한 값이 유지가 되는 게 세기 성질이에요. 양을 늘려도 변하지 않는 거. 뭐가 있을까? 1학년 때 배운 걸로 따지면 상태 변화 온도, 밀도, 용해도, 이런 것들이 세기 성질. 그 다음에 겉보기 성질은 원래 2학년 1학기 지구과학 파트에 뭐가 추가가 됐냐면요. 옛날에는 1학년에 있다가 지금 2학년에 올라온 게 지구과학 파트에 암석이 있어요. 돌, 암석, 광물. 거기서 광물이 가지는 성질들 중에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 1단원이 아마 지구과학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2단원이 지구과학일 거예요. 1단원이 예고. 거기서 뭘 배우냐면 우리 사람이 가지는 5가지 감각이 있죠. 뭐 있어요? 시각, 시각, 촉각. 그치. 색깔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만졌을 때의 느낌,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을 수 있잖아. 이 5가지 감각과 단순한 도구를 써서 측정하는 값들을 우리는 겉보기 성질이라 그러는데, 조금 흔들게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냐면요.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광물에서 배우는 겁니다. 광물, 돌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들을 광물이라 그래. 색, 좋은 색. 좋은 색인 건 가루 색깔 말하는 거예요. 다를 수 있어. 그 다음에 굵기, 얼마나 딱딱한지. 그 다음에 결정 형태. 쪼개지냐, 깨지냐. 부서질 때 정해진 모양으로만 부서지면 쪼개진다 그러고, 지 맘대로 부서지면 깨진다 그래요. 그럼 물어보죠. 유리는 쪼개질까요? 깨질까요? 깨져요. 네, 유리는 깨지죠. 왜? 금이 가는 방향이 막 지 맘대로 곡선도 나오고 희한하게 휘어지면 박살나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 집에 왕소금 있죠? 굵은 소금. 오늘 집에 혹시 돋보기 있는 사람들은, 아니면 뭐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미니 현미경 있는 사람들은 소금 알갱이 한번 부셔봐봐. 그리고 그 부서진 면을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똑같은 모양으로 쪼개서 딱 육면체 모양 그대로. 요런 것 같은 걸 쪼개진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 결정 구조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쪼개지냐 깨지냐. 산과 반응을 하냐 안 하냐. 산성 반응. 그 다음에 자성 반응. 자석에 붙냐 안 붙냐. 요런 거를 우리가 겉보기 성질이라 그러는데, 물어보자. 어떤 성질을 말했을 때 그게 어떤 물질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은 이 3개 중에 무엇과 무엇이고 뭐는 물질을 구별할 수 없는 성질일까요? 크기랑 세기가 구별했어요. 크기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고요? 저기 1리터면 물이고 500ml면 알코올입니까? 이 질문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걸 한번 볼까?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1기압을 기준으로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는 투명하고 냄새가 없는 액체 물질이 있다면 걔는 뭐인지 우리가 알잖아. 물인 거 알겠죠? 요 이야기만 했을 때. 맞지? 맞죠? 그 다음에 그 물의 밀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는 값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질량으로, 길이로, 부피로 그게 무슨 물질인지 말할 수 있냐는 거지. 자, 여기 200g짜리 공이 있습니다. 쇠 공이게, 구리 공이게, 플라스틱 공이게. 대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면 걔는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값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성질을 말했을 때 결국 뭐다? 세기 성질과 겉보기 성질은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고유한 성질, 특성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얘네들로 뭘 할 수 있다?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어떤 물질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일단 요거 필기. 빨리 한쪽에 필기를 합시다. 자, 밀도입니다. 밀도는 한자 그대로 쓰면 약간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괜찮아요. 그 과학 공부하는데. 왜냐면은
대부분 우리가 배우는 과학은 서양의 학문이란 말이야. 서양에서 만들어진 지식 체계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로에는 중국을 거쳐 들어오거나 중국, 일본을 거쳐 들어오거나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한자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용어들이 한자로 된 글들이 많아요. 그럼 밀도라는 건 무슨 뜻이다? 빽빽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식으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밀도라는 거는 부피당 질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학교 교과서가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나도 정확히 교과서를 직접 본 건 아니라 가지고 학교에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의 특성에 따라서 질량을 측정하는 법, 부피를 측정하는 이 두 도구에 대한 설명, 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학습지나 수행평가로 추가로 나올 수 있어요. 원래는 질량을 측정할 때는 분동이라고 하는 추를 사용하는 저울을 써야 돼. 그 양팔이나 윗접시 저울에 한쪽에 추를 올리고 한쪽에 물체를 올려가지고 무게를 질량을 측정하는 그것만을 인정하는데 지난 교과서 개정 때부터 15개정, 22개정 둘 다 전자저울을 그냥 쓰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전자저울은 질량 재는 저울이 아니라 무게 재는 저울인데 지구상에서는 1대1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오차나 뭐 큰 차이가 없어서. 그리고 부피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요. 철조각을 넣기 전, 넣기 후 해서 뭐가 나온다? 얘는 반드시 분동을 쓰는 양팔이나 윗접시 저울로 측정해야 되고 부피를 잴 때는 액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행평가용 그 포인트 하나를 더 주자면 액체 부피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측정하려고 보면 유리 쪽으로 조금 더 이게 물이 붙어서 올라가 있어요. 물 끝에 수면이. 그러니까 약간 아래쪽으로 움푹 요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건 좀 내가 너무 과장해서 그린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디서 어디를 재야 되느냐? 요 물의 밑면 있지. 밑면에 해당하는 눈금을 옆에서 측정해야 돼요.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밑에서 올려보는 게 아니라 같은 높이에서 옆에서 눈금을 읽어야 되고요. 여기에 추가 내용 하나가 뭐냐면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 측정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눈금 실린더 눈금 한 칸 한 칸이 요 한 칸이 1ml의 눈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 눈금 1ml에 10분의 1까지 어림으로 측정해라. 그 말은 소수 몇째 자리까지 읽으라는 소리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부피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읽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한 밀도값도 얼마까지 읽어줘야 된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써줘야 됩니다. 설사 그게 0.0이 될지라도. 중학교에서는 그렇게까지 따지지는 않아요. 그냥 소수점 안 붙여도 맞다고 하는 케이스들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학교 선생님의 성질, 성격에 따라서 만약에 애들이
점수를 좀 까야 될 문제가 생겼어. 단체로 너무 잘 쳤어. 근데 서술형 문제야. 그러면은 억지로 1점 정도만 까고 싶으면 뭐를 깔 거다? 나 같으면 여기를 깔 것 같아. 그리고 요런 것까지 꼼꼼하게 잘 적는 친구랑 그냥 자기 계산하기 편한 대로 소수점 점영 안 붙이고 그냥 답 쓰는 친구랑 나중에 특목고 진학을 위해서 추천서를 써준다고 할 때 어느 쪽을 더 적극 권장한, 나머지가 전부 비슷하다. 성적도 둘이 비슷해. 성격도 둘 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말 잘 듣는 친구라면 과학 선생님은 누구에게 더 좋은 추천서를 써주게 될까요? 그런 세세한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제대로 챙겨서 쓰는 친구랑 그거 아닌 친구가 비교가 되면 꼼꼼한 친구를 추천장을 더 좋게 써주겠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조금은 더 챙겨줘야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부피와 질량을 측정해서 밀도는 계산해서 구하는 물질입니다. 계산해서 측정하는 성질이 되고요. 재밌는 거는 부피나 질량 둘 다 무슨 성질이었다? 크기 성질이었지. 하지만 이 밀도는 무슨 성질이다? 세기 성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알겠죠? 자, 대신 밀도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질의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물질이 상태 변화할 때 뭐가 변하죠? 상태가 변하면 당연히 부피가 변화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변한다? 밀도 변화가 생겨요. 일반적으로는 고체보다 액체의 부피가 크고 액체보다 기체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밀도는 어떻게 된다? 고체가 제일 크고 액체, 기체가 되는데 주의할 게 있죠. 단, 물은 사도시 물의 경우는 액체 부피가 제일 작아요. 특히 얼마? 4도씨일 때. 물만 이런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좀 억울하게 아들내미한테 그 누명을 쓴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릴 때 얼초라고 알아요? 얼초. 몰라? 얼초를 이렇게 틀에다가 초콜릿 시럽을 이렇게 쭉 튜브에 있는 치약 같은 걸 쭉 짜서 냉동실에 얼려 놓으면 그 다음날 보면 그게 그 꽝꽝 얼어서 초콜릿으로 돼서 나오잖아. 아들내미가 욕심이 많아서 그 틀에 딱 맞춰서 부은 게 아니라 막 위에 더 짜 올렸어. 수북하게. 자기 딴에는 더 크게 만들어 먹고 싶다고. 그러고 냉동실에 넣었겠죠? 그러고 아들내미랑 딸내미랑 와이프가 잠들고 선생님은 늦게 퇴근해서 집에 가서 그냥 씻고 잤어. 나보다 아들내미 녀석이 초콜릿을 먹고 싶다는 그 두근거림에 그 다음날 일찍 깨서 부엌으로 가서 냉동실을 열고 초콜릿을 꺼냈는데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는 거야.
갑자기 애가 울면서 자고 있는 애한테 달려와가지고 씨 아빠가 초콜릿 다 퍼먹었지 하면서. 다른 녀석들은 물을 제외한 다른 녀석들은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가 될 때 입자 사이 간격이 줄어들면서 부피가 줄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본 건 딱 하나인 거야. 그 전주에 소풍을 가면서 음료수를 시원하게 먹겠다고 지가 마시는 음료수를 냉동실에 넣고 꽝꽝 얼렸더니 애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었단 말이에요. 음료수통이. 아빠, 이 음료수통 이상하게 터질 것 같아. 왜 이래? 라고 물어보길래 그거 물이 얼면 부피가 늘어나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초콜릿은 부피가 줄어 있잖아요. 초콜릿은 줄거든요. 여러분들 비누를 만들든 양초를 만들든 수제 초콜릿을 만들든 내가 부어놓은 양보다 굳으면서 부피가 줄어요. 응? 무조건 부피가 준단 말이야. 그렇게 원래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줄었다고. 아빠가 퍼먹었다고. 덜 굳은 거 숟가락으로 푹 퍼서 먹었다고. 아이스크림처럼. 울고불고 개 난리를 치는데 아우 진짜. 물은 액체가 더 부피가 작습니다. 그래서 고체가 위에 떠서 얼죠. 다른 녀석들은 얼면 바닥부터 얼거든요. 왜냐하면 고체로 되면은 부피가 준단 말이야. 이 밀도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상태고 두 번째는 온도예요. 바로 중1 과학에서 배우는 열팽창에 대한 성질. 열팽창에서 부피가 늘면 밀도는 어떻게 된다? 작아져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외에 기체라면 압력에 의한 변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부피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들 때문에 밀도의 변화가 생기는데 밀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 바로 부력에 의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밀도가 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밀도가 크면 부력이 보통 중력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가라앉는 거야. 밀도가 작으면 위로 떠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밀도를 가장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잘 듣고 대답하세요. 1kg짜리 쇠공하고 1kg짜리 스티로폼 공이 있어요. 어느 게 더 무겁게? 둘 다 무게는 똑같죠. 근데 둘을 물에 띄우면 누구는 뜨고 누군 가라앉아요. 보통 스티로폼 공은 뜨고 쇠공은 가라앉지. 왜? 1kg짜리 쇠공을 만들면 야구공 크기보다 작아져요. 한 요만하면서 1kg가 나와. 쇠덩어리로만 만들면. 근데 1kg, 스티로폼으로 1kg를 만들면 크기가 이만해져요. 그럼 물어보자. 쇠공을 아주 얇게 펴가지고 속을 텅 빈 구로 만들어서 쇠공을 이만하게 만들면 뜰까 가라앉을까? 뜨죠?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 기억에는 초등학교 때 고무차륵으로 이렇게 뭉쳐서 구슬을 만들면 물에다가 통 떨어뜨리면 뽀글뽀글 가라앉는데 고무차륵을 막 반죽해서 꾹꾹꾹 눌러서 보트 모양으로 만들어서 물에다가 딱 얹으면 어떻게 돼요? 동동 떠 있게 되지. 이런 것들도 배웠거든요. 그게 결국 뭐다? 부력이란 그 물체가 차지해서 밀어낸 물 무게만큼 떠받쳐주는 힘이란 말이야. 그래서 부피가 크면 밀도가 작아져서
부력의 힘에 의해서 위로 뜨고요. 부피가 줄어들면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물보다 밀도가 크면 물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기름이 물 위로 뜨는 거는 기름의 무게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기름의 밀도가 물보다 작아서인 거예요. 사실 한글이라는 언어 자체는 되게 과학적인 언어인데 한국어라는 말은 과학에서 쓰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범용적으로 쓰는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서술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MBTI가 뭔지 모르겠는데 과학 시간에는 나는 T다, 나는 T다, 나는 T다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고 문제를 읽고 거기에 대한 답을 쓰는 게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자, 기름이 물에 뜨는 이유는 물보다 가벼워서라고 하면 물 1kg 위에 기름 2kg을 부으면 기름이 밑으로 가라앉나? 가라앉을까? 아니잖아. 이해가 되죠? 뜨고 가라앉는 것에 대한 개념, 부력이라는 개념이 바로 뭐랑 적극적으로 관련이 있다? 밀도와 관련이 있어. 그리고 하나 더. 바로 여기에 안 썼구나. 세 번째가 혼합물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를 혼합물이라 그래요. 혼합물은 무조건 순물질보다 밀도가 커집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콩 한 컵하고요. 좁쌀 한 컵을 섞으면 두 컵이 돼요, 안 돼요? 두 컵이 안 나오지. 근데 콩 한 컵의 질량과 좁쌀 한 컵의 질량, 콩 한 컵과 좁쌀 한 컵을 합친 섞은 질량은 같잖아. 맞지? 근데 콩과 좁쌀을 섞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렇지. 콩 알갱이들의 사이사이의 빈틈에 좁쌀이 채워지잖아요. 맞지? 그래서 밀도가 콩과 좁쌀이 분리되어 있는 것보다 콩과 좁쌀을 섞은 게 부피가 더 줄잖아. 그래서 밀도가 커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혼합물은 밀도가 더 커진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62쪽 맨 밑에 혼합물의 밀도, 물, 소금물, 계란 있잖아요, 계란. 계란을 볼 때 우리가 신선한 계란이냐 낡은 계란이냐 구별하는 방법 중에 소금물에 집어넣는다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계란 삶아 보거나 구운 계란 사 보면은 요렇게 계란이 있는데 보면 요 위에 공기가 채워져 있는 공간이 있지. 그지? 까보면 여기 푹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원래는 갓 낳은 신선한 계란에 여기 공기 안 들어있어요. 닭이 알을 낳고 나서부터 아주 조금씩이지만 수분이 증발돼 나갈 거 아니야. 그렇게 수분이 빠져나간 만큼 이 난막이 줄어들면서 여기 공기가 채워진다. 그러면 신선한 달걀보다 오래된 달걀은 밀도가 어떻게 된다? 빠져나간 수분만큼 작아지겠지. 계란 껍데기는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금을 조금씩 물에 녹이기 시작하면 좀 더 오래된 달걀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것이 밀도라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자, 요거 일단 밀도에 대한 필기를 해 봅시다. 자, 용해도입니다. 용해도는 용매
100g에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용해도라 그래요. 그러면 요거를 이해하려면 용질이 뭔지, 용매가 뭔지, 용해가 뭔지, 용액이 뭔지를 알아야 돼. 용질이란 용매에 녹아 들어갈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고요. 용매는 용질을 녹이는 물질을 우리는 용매라고 합니다. 용해는 용질이 용매에 녹는 현상을 용해라 그러고요. 글자 조심해야 돼요. 우리 1학년 때 배운 것 중에 융해가 있습니다. 융해는 뭔데요? 이거 할 때 꼭 물어보면 대부분 1학년 때 배운 건데 많이들 까먹어요. 시험 보고 끝났어. 그치? 그러면 안 되는데. 융해는 고체가 액체로 녹는 현상을 융해라 그래요. 응?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 그 내가 말했잖아. 이게 한글은 포괄적인 언어다 보니까 과학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융해를 한글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녹는다죠. 용해도 한글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녹는다가 돼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 좀 이따가 내가 설명할 건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용해. 용질이 용매에 녹은 혼합물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설탕을 물에 녹이면 설탕물이 되죠. 맞지? 그러면 설탕이 뭐다? 용질. 물이 화살표가 용해. 설탕물이 용액이 되는 거야. 그럼 융해는 뭐냐? 한때 대한민국 모두를 열광하게 했던 달고나 만들기. 설탕을 국자에 붓고 그 국자를 가열하면 설탕이 녹아서 액체 상태로 바뀌죠. 투명하게. 그렇게 변한 게 융해. 설탕을 물에 부어서 녹인 게 용해. 알겠어요? 요 차이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런 용액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내가 재밌는 장난을 하나 칠 수 있는데, 요즘에 수학 시간에 이거 안 시키더라고. 나 진짜 아까운데. 정말 엄청난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제일 싫어하는 거. 소금물의 농도 구하기죠. 맞지? 더 싫어하는 거. 소금물에 물 탄 거 농도 구하기죠.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거. 소금물에 소금 더 집어넣었을 때 농도 구하기지. 제일 싫어하는 거. 농도가 다른 소금물을 섞어서 농도 구하기죠. 그지? 꼼수 하나 가르쳐 줄까? 서술형은 못 쓰고 객관식은 쓸 수 있는데. 잘 봐. 배우고 싶으면 가르쳐 줄게요. 자, 1부터 20까지 아무 자연수나 하나만 말해봐. 10. 11부터 30까지 아무 자연수나 하나 말해봐. 10과 27. 10% 소금물과 27% 소금물을 얘를
130g, 얘를 40g 섞잖아? 숫자 정말 복잡해 보이죠? 섞으면요, 14% 나온다? 진짜게 가짜게? 아이러니하게 이게 진짜라는 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내가 보이는 마법의 장난질인데.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잠깐 배웁시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를 심화시키다 보면 원래 현재 중등에서 퍼센트 농도 안 가르쳐요. 수학에도 없고 화학에도 없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가르쳐줘 놓고 문제를 낼 수 있어. 원래 우리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을 하는 걸 퍼센트 농도라고 하잖아요. 우린 이렇게 배우지. 요게 기본 정의예요. 농도 정의. 그러니까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이 100분율로 얼마가 되느냐라는 뜻이잖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공식은 이 공식을 변형시킨 공식을 쓰는 게 빨라요. 바로 뭐냐면 용질의 양은 용액의 양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값을 입력해서 용질을 구하는 거예요. 참고로 요건 정석입니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 몇 g이 나오느냐? 13g이 나오고 여기서 몇 g이 나오냐면 4, 7이 28, 4, 2, 8, 108g이 나오네요. 아니지. 10.8g이 나오네. 응? 맞죠? 4, 7이 28, 4, 2, 8. 맞네. 10.8g. 그럼 요 둘이를 합치면 얼마가 나온다? 23.8g이 나오고요. 총 소금물의 양은 얼마? 곱하기 100을 하면 땡땡땡땡 238 나누기 17은 1 하면 17 하면은 68. 4, 68. 14% 맞죠?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석이잖아. 선생님 어떻게 빨리 구했는지 보여드릴까요? 이건 과학에서만 써야 돼요. 소수점 나오면 되는데 빨리 구하는 거는 사실은 딱 떨어지는 숫자라서 빨리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떨어지게 만든 거니까. 검산용으로 쓰시면 좋겠네, 그러면. 그렇겠지? 귀찮으면 이걸로 계산하든가. 어떻게 풀었냐 물어보면 쌤한테 혼나고. 여기가 지금 몇 프로예요? 10%지. 여기가 27%잖아. 근데 질량이 몇 대 몇이에요? 13대 4잖아. 그러면 여기가 4대 13으로 나뉘는 여기가 혼합물 농도예요. 그럼 얼마가 나와? 14가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물 타려면 여기 빵, 소금 타려면 여기를 100으로 놓고 풀면 돼요. 네, 다 풀 수 있어요. 참고로 이 방법이 어디에도 쓸 수 있는지 아냐? 중일과학에 온도가 다른 물 섞었을 때 열평형 온도도 이걸로 구했습니다. 진짜예요. 왜? 이상해? 다시 한번 해봐. 다른 숫자 놓고. 자, 1부터 20까지. 13. 자, 15부터 30까지. 25. 얘 200g, 얘 400g. 그럼 13에서 25까지 여기가 차이가 얼마예요? 12지. 요 간격을 몇 대 몇? 1대 2잖아.
그러면 2대 1이 되게 21% 나오거든요. 왜? 왜? 진짜라니까? 계산해봐. 13에 200%면 26g 나오잖아. 맞지? 25에 400에 25%면 100g이 126g 나오죠. 어? 합쳐서 몇 g이야? 600 곱하기 100. 두 개 날리면 6, 2, 1, 21% 맞네. 이상한 거 가르쳐주고 있죠. 첫날부터. 다 빨리 가는 꼼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물어보자. 퍼센트 농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OX. 틀렸죠. X죠. 5%면 설탕물이고 8%면 소금물이냐? 그지? 물질의 특성이면 그게 어떤 물질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퍼센트 농도는 혼합물이라는 걸 가정하고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특성이라고 보면 안 돼. 양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이 가지는 값이 아니라 혼합물이 가지는 값이잖아요. 그럼 얘는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러나 지금 배울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 오늘 원래 수업 내용과 관계없으니까 따로 필기 안 시킬게요. 궁금하게 해서 훔쳐보고 싶으시면 복습 영상을 열심히 보시면 안 복잡하잖아. 쉽잖아. 그냥 풀면 돼요. 참고로 방금 저 방법 있잖아. 내가 네 나이 때 찾은 거다. 너희들 나이 때. 우리 때는 숫자 계산이 중학교 시험의 기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양한 문제, 엄청나게 많은 수의 문제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풀어서 손에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소위 양치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릴 때 구몬 수학 아니면 빨간펜 수학 해봤으면 알잖아. 1 곱하기 2는 2, 1 곱하기 3은 3, 1 곱하기 4는 4 하면서 구구단 다 써가면서 배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배우고 나면 안 까먹잖아. 똑같아요. 양으로 밀면 안 까먹어. 예, 그거 하다가 규칙성이 보여서 찾아낸 방법입니다. 왠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는 게 몇 번을 해봐도 계산 오류가 안 뜨길래 그냥 쓰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고등학교 수학과서 배웠습니다. 혹시 수학 어디에? 수학 선생 어디 하고 있어? 고등? 수학? 중2 아니면 고2? 수학은 많이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수학이 과학 발목 잡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수학 진도는 항상 최우선적으로 열심히 배워야 돼. 그러고 시간 나오면 과학하면 돼요. 왜? 과학은 진짜 땡기면 더 짧게 땡길 수도 있어. 지금 이것도 압축 단원이긴 해요. 자, 용해도는 용맥, 보통 일정한 양의 물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용해도라고 해요. 근데 물질마다 물에 잘 녹는 정도는 달라지고. 문제는 뭐냐면 이 용해도는 첫 번째, 고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두 번째,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그리고 물질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아질 때 용해도에 대해서 보통 고체는 뜨거울수록 잘 녹아요. 그런데 반대로 기체는 뜨거울수록 덜 녹아요.
직접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 그 우유에 타먹는 코코아 가루 있죠. 네스퀵 혹은 제티. 따뜻한 우유에 잘 녹아요? 찬 우유에 잘 녹아요? 따뜻한 우유에 잘 녹지. 잘 혼합이 되려면, 잘 섞이려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용질 입자의 입자 운동이 용매랑 비슷해져야 잘 녹아요. 성질이 비슷해져야. 그래야 잘 섞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액체와 고체를 비교해봐. 누가 더 운동이 활발해? 액체가 월등히 활발하지. 그러면 고체가 액체에 잘 녹으려면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좀 더 잘 섞인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액체와 기체를 비교하면 어때요? 기체가 훨씬 활발하지. 이 경우는 따뜻한 게 아니라 차갑게 식혀야 잘 녹아요. 요게 중학교 3학년 지구과학, 해양에 대해서 배울 때도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거. 자, 따뜻한 레모네이드 맛있겠냐? 따뜻한 자몽에이드, 따뜻한 사이다, 따뜻한 콜라. 맛없겠죠? 왜? 왜 맛이 없을 것 같아요? 따뜻한 자몽에이드.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왜 차가운 음료가 돼야 될까요? 걔네들이. 왜 따뜻한 자몽에이드는 없을까? 따뜻한 레모네이드, 따뜻한 자몽에이드. 기본적으로 레모네이드나 자몽에이드는 레몬청이나 자몽청을 어디에 녹인 거예요? 사이다나 탄산수에 녹인 음료잖아. 탄산수라는 건 물에 이산화탄소를 억지로 녹여놨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물인 거예요. 그런 음료들을 우리는 통칭해서 탄산음료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이다, 콜라, 환타, 기타 탄산수들. 근데 따뜻하게 데펴버리면 어떻게 된다? 네, 탄산이 빠집니다. 집에 물고기 키우는 사람은 알걸. 여름 되면 어항 위로 물 뻐끔뻐끔 대고 있는 거. 붕어들, 금붕어들. 어항이든 연못이든 특히 여름에 물고기들이 유독 물 위로 뻐끔댄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날이 따뜻해지니까 물에 녹아있는 산소가 어떻게 된다? 더 많이 빠져나오고 그 물 안에 상대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고기가 숨 쉬고 싶어가지고 물 위로 뻐끔대고 있는 거야. 여름에. 물이 너무 따뜻해지면. 이게 반대로 차가운 물에 그래서 물고기가 더 잘 살아요. 물론 열대 따뜻한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찬물일수록 물에 산소가 더 많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살기엔 더 편안한 환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레모네이드는 기체가 빠져나옵니다. 우리 사이다 흔들면 확 터지잖아. 이미 많이 빠져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랍니다. 거기에 마무리가 하나 더 뭐냐면 압력에 따른 용해도도 사실 고체는 압력에 따라서 용해도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체는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억지로 압력을 가해서 물에 이산화탄소를 녹여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다를 딱 따는 순간 어떻게 돼? 거품이 쫙 올라오지. 그게 뭐다? 압력으로 억지로 녹여놨던 이산화탄소, 탄산가스가 빠져나오는 모습인 거야. 그럼 흔들면 어떻게 되는데? 입자 운동이 활성화되잖아. 그러면 흔들어주는 효과만으로 뭐랑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온도를 높인 효과랑 같은 효과가 나는 거야. 그거를 따버리면 더 많이 나오려고 하니까 터져 나오는 거야. 거품이 많이 생겨. 알겠어요? 예, 요런 것들이 용해도고 우리 책에 보면 용해도 그래프들이 나오죠.
자, 일단 오른쪽 메뉴의 그래프부터 좀 봅시다. 기본적으로 요 용해도 곡선 그래프, 고체를 이야기를 많이 할 거니까 요 선에 해당하는 상태를 우리는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포화 상태란 녹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녹여 놓은 상태를 포화라 그래요. 그러면 요 밑에 영역을 불포화 상태. 한마디로 뭐 할 수 있는 상태? 더 녹일 수 있는 상태. 그러면 요 위에는 과포화 상태라고. 원래는 더 녹여 있지 못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야. 용매에서 용지를 밀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일시적으로 더 녹아 있을 수 있긴 해요. 불안정한 상태지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약간의 충격이라도 가해지면 어떻게 된다? 네, 다 분리돼 버려요. 그러면 봐봐. 불포화 용액을 포화 상태로 맞추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용지를 더 넣어주거나. 맞지? 온도를 낮추면 포화 상태가 될 거 아니야. 그지? 따뜻한 물일수록 더 많이 녹아 있을 수 있으니까 포화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포화 상태보다도 온도를 더 낮추면 어떻게 된다? 과포화 상태가 됐다가 요 차이만큼, 실제로는 요만큼만 녹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요 차이만큼 뭐가 된다? 속출이라 그래서 바닥에 가라앉아 버리는 거야. 용질이 쫓겨나서. 분리되는 거죠. 용매랑 용질이. 요렇게 해서 결국 용해도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괴롭힐 것은 뭐를 구하라? 네, 속출량 구하라가 나옵니다. 불포화 상태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문제는 소수령으로 될 수 있는데 시험 칠 때가 되면 다시 강조를 해줄 겁니다. 정확한 수치값을 이야기해줘야 만점이 뜰 겁니다. 그거 말고 석출량을 구할 때는 어떤 함정이 기다리고 있냐면 우리 용해도 개념 기본 자체가 뭐를 기준으로 했다? 용매가 100g일 때라고 가정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로 함정은 어디서 파냐면 여기다가 파는 거예요. 용매가 몇 g인지 숨기는 방법이 있고요. 용매가 100g이 아니라 50g짜리로 주거나 용매가 200g짜리로 실험을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용해도 그래프로 나오는 숫자 값이나 표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용해도 값들이. 이렇게 표로 나오는 값들은 전부 다 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값이다? 100g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값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다양한 문제 유형을 겪으면서 용매가 100g일 때, 100g이 아닐 때, 용매가 숨어 있을 때 몇 g인지 이런 것들을 찾는 방법을 연습하고 그거에 따라 속출량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미리 연습해 두는 게 2학년 1학기 1단원의 점수가 그 단원에 대해서 아이들이 쭉 올라갈 거냐 쭉 떨어질 거냐의 차이라고 난 봐요. 원래 이게 2학년 2학기에 있던 단원인데 1학기로 왔거든. 난 솔직하게 제일 걱정인 거.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용해도 때문에 애들 성적이 A와 B가 갈린 거야. 진짜. 왜냐면 은근히 함정 파기가 좋거든. 게다가 계산 문제가 덜 나온다 그래도 낼 수밖에 없는 단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요. 저 밑에 그래프 봐봐. 그래서 용해도 곡선.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이게 용해도 곡선이잖아요. 이 용해도 곡선은 결국 뭐다?
보면 소금 같은 물질은 어때요?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별로 크지 않지. 근데 뭐 질산나트륨 이런 물질은 어때요?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이가 질산나트륨이나 뭐 질산칼륨 이런 물질들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되게 심하지. 그러면 결국 질산나트륨이나 질산칼륨 같은 이런 물질들은 속출량을 계산하는데 대단히 어떻게 잘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체의 용해도 아까 설명한 거잖아. 온도에 따라서 탄산음료에서 뽀글뽀글 올라오는 기포수는 따뜻한 물에 넣었을 때 많이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저기서는 기포가 발생하는 게 속출량인 거지. 그럼 찬물일 때 기포가 덜 올라올 거고 뚜껑을 닫아놨을 때랑 열었을 때 기포 올라오는 것 차이. 혹은 억지로 압력을 올려놓은 상태로 있다가 압력을 급격하게 낮추면 거품이 확 빠져나오는 거. 이런 게 이제 압력에 따른 용해도 차이에 대한 설명이 된다는 거. 지금 일단 여기 칠판에 있는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필기하고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여기 우리 지금 선생님이 나눠준 문제가 몇 문제 안 되지만 요거를 선생님이 풀어봐 줄게요. 어떻게 푸는지 한번 구경하자. 알겠지? 어떤 단어에 집중하는지를 좀 이따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 빨리 필기. 자, 요게 옛날에 한 15년쯤 된 대전 지역 중학교 기출 문제. 그때가 요즘보다 문제가 어려울 때 문제들이에요. 자, 84번. 질산나트륨의 용해도 곡선이다. 자, 저기에 밑줄을 한 군데 끄읍시다. 60도씨 질산나트륨 포화용액 그 뒤에 224는 동그라미. 자, 땡 도시 어떤 물질의 포화용액 몇 그램. 요런 문장이 보이잖아요. 요거 문제 푸는 패턴을 익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럼 뭘 해줘야 되느냐? 지금 여기 보면 60도라 그랬잖아. 그러면 위에 용해도 표에서 60도일 때 용해도 그래프가 얼만지를 읽어줘야 돼요. 얼마라고 돼 있죠? 124지. 이거를 읽으면 그 60도씨 용해도, 그 온도의 용해도 값에 100을 더한 값이 기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돼? 네. 그 값이 얘랑 224가 같으면, 지금 이 용액, 포화용액 224에는 물이 100, 용질이 124 녹아있는 포화 상태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거 응용 문제면은 224가 아니라 112가 나올 수도 있고 448이 나올 수도 있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이게 224로 그대로 나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지. 왜? 물이 얼마짜리다 지금? 100짜리다. 그럼 112로 나왔다면 물이 50인 용액인 거고 448로 나왔으면 여기서 2배잖아. 그럼 물도 200인 포화 용액인 거야. 응? 그럼 어쨌거나 물 100인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럼 얘를 몇 도로 냉각시킨다? 40도로 냉각시키면 그때 값이 얼마다? 94네?
맞지? 그러면 요 차이가 뭐가 된다? 요게 얼마? 30g. 얘는 물백이니까 그냥 30g이 석출값이 되는 거야. 만약에 110이라고 나왔다면 석출량이 15g이 되겠지. 448이라고 적혀 있었다면 속출량이 60g이 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요게 문제에 나오는 패턴인 거야. 몇 도씨 포화 용액 얼마. 그러면 요걸 보고 물과 용질이 얼마인지 찾아보고 100이면은 그냥 그래프에 나오는 속출값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85번. 80도씨 물 200g. 자, 요거 200g이니까 별표를 좀 쳐놔야겠지. 200g에 질산칼륨을 녹여 D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얘를 20도씨로 냉각을 합니다. 자, D 상태에서 80도씨에서 20도씨로 냉각을 시킨다 그랬잖아. 그러면 현재 여기가 숫자가 81이죠. 여기는 숫자가 27이지. 맞지?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나오는 속출량은 얼마예요? 54인데 얘는 얼마를 기준으로 물이 얼마일 때? 물 100일 때 54가 속출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물 100이야, 물 200이야. 물이 200이죠. 그러면 속출량은 54g이 아니라 그렇지, 2배나 속출이 될 거니까 108g이 속출된다라고 써야 되는 거죠. 86번. 어떤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다. 자, A는 포화다. 맞죠? 포화 용액 선상에 있으니까 포화가 맞지. B를 30도까지 냉각하면 포화가 된다. 맞죠? A와 E는 포화 상태이면서 퍼센트 농도도 같다? 아니죠. A의 퍼센트 농도는 120분의 20이 되는 거고 E의 퍼센트 농도는 140분의 40이 되는 거예요. 포화 상태이지만 온도에 따라서 뭐가 다를 수 있다? 퍼센트 농도가 충분히 다를 수? 아니, 사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C는 용매가 100g이라면 20g, 이 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20g을 더 녹일 수 있겠죠? D는 현재 과포화 상태이거나 50도까지 올라가면 이 점으로 옮겨가니까 포화 상태가 되겠지. 이게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인 거예요. 87번. A와 D의 농도는 같다. 틀렸죠? 그럼 A와 농도가 같을 수 있는 점은 C나 F지. 일단 농도는. 그러면 C와 F의 농도는 같다. 이거 맞아요. A와 C와 F는 포화다? 아니죠. C는 과포화, F는 불포화잖아. E의 온도를 높이면 B가 되는 게 아니죠. E의 용질을 더 넣어야 B가 되지. 그리고 A와 D의 퍼센트 농도는 100%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A는 내가 볼 때 33.3%? 150분의 50일 거니까. D 같은 경우는 195에 95니까 한 46% 정도 나오겠네요. 45점 몇 퍼센트.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고요. 87번 같은 경우는. 88번. 파동중학교 학생들이 각 물질을 용해시키는 실험을 다음과 같이 수행했을 때 물질을 바르게 찾아낸 것은 60도에서 20도까지 냉각했을 때 석출이 제일 많이 나오는 물질.
속출이 제일 많이 나오려면 용해도 곡선이 기울기가 큰 거 작은 거 제일 큰 거 찾으면 되겠죠? 즉 상로기가 찾은 것은 질산칼륨이고요. 20도에서 각 물질을 녹여서 포화가 됐을 때 농도가 제일 높은 물질은 20도일 때 용해도가 제일 큰 물질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된다? 질산 나트륨이 되죠. 따라서 이건 3번이 됩니다. 자, 89번. 따뜻한 물을 찬물로 냉각시켰을 때 용해도가 증가하는 것은 온도가 내려갔는데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 용질은 어떤 상태다? 기체다라는 소리지. 찬물에 더 잘 녹아야 되니까. 그러면 저기 설탕, 염화나트륨, 붕산, 질산칼륨, 이산화탄소 중에 기체는 몇 번? 5번인 거예요. 요 정도 문제들까지는 학교 시험에 현재도 낼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지. 문제 접근하는 방법 되게 다양하다, 그죠? 그러고 진짜 학교 선생님이 나 이번에 우리 학교에 과학 100점 나오는 꼬라지는 못 보겠다라고 외치면 무슨 생쇼를 할 수 있느냐? 용질과 용매의 양을 퍼센트 농도로 숨길 수 있겠죠. 몇 퍼센트 무슨 수용액 몇 그램을 몇 도씨로 냉각시키면 석출량이 얼마게. 옛날에 진짜 나오던 문제예요. 100점 예방용으로. 요즘은 퍼센트 농도를 보통 과학에서 안 내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유형이긴 해. 근데 가끔 학교 과학 선생님이 또라이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 풀이법 간단하게 메모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상태 변화입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 보통 이제 고체 물질을 가열하는 그래프는 온도가 상승하다가 온도가 일정하게 가고 다시 온도가 상승하다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리고 다시 온도가 상승하게 되잖아요. 요렇게. 요런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수평한 구간들을 찾아서 수직으로 선을 그냥 내려 꽂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죠? 칸들이 나눠졌지? 그리고 수평한 구간에선 화살표를 그냥 과감하게 그려놓으면 끝나요.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가 당연히 상태가 뭐? 여기가 그러면 요 지점은 고체가 액체가 되는 점이니까 녹는 점. 여기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온도니까 끓는 점이 되는 거죠.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가열 중인데 왜 온도가 증가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태가 변할 때 생각해보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좀 약간 만화적으로 표현하면 고체 입자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입자들 사이의 인력을 내가 잡아 뜯어서 늘려놔야 되잖아. 그럼 뜯는데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리고 고체 입자와 액체 입자를 비교하면 액체 입자가 훨씬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 그럼 입자들이 그만큼 움직일 수 있도록 나는 뭐까지 더 줘야 돼요? 에너지를 또 더 줘야지 얘가 활발하게 움직일 거 아니야. 내가 뜯어놨다고 끝이 아니잖아. 맞지?
그러면 그렇게 입자들 하나하나가 다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주는 과정에서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하는 열이 온전히 어디에만 쓰였다? 상태 변화에만 쓰였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지 않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여기서 흡수하는 열을 우리는 융해열. 여기서 흡수되는 열을 기화열이라고 했었던 거지. 그렇다면 냉각을 시키는 그래프는 물질을 냉각을 시키는 경우도 똑같이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수평한 구간에 뭐를 그려서 세로로 선을 그려서 화살표, 화살표. 그러면 여기는 다시 기체, 액체, 고체가 될 거고 우리는 여기의 이름을 어는 점. 여기는 따로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치? 여기 이름 들어본 적 없죠? 일단 나도 없거든. 여기서 방출되는 열을 액화열. 여기서 방출되는 열을 응고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순물질일 경우는 한 가지 종류로만 이루어진 물질일 경우는 어떻다? 녹는 점의 온도와 어는 점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같게 되는 거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같은 질량의 같은 물질이 녹기 위해서 흡수하는 열량과 녹는 과정에서 흡수해야 되는 열에너지의 양과 어는 과정에서 방출하는 열에너지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흡수 방출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단 물질량이 2배로 늘어나면 온도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대신에 뭐는 변할 수 있다? 열에너지의 크기는 변할 수 있죠. 비열도 안 바뀌죠. 물질의 특성이니까. 비열과 상태가 변하는 온도는 안 바뀌는 대신에 열을 가해줘야 되는 시간, 즉 내가 가해야 되는 열에너지의 크기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라면 물 끓일 때 1개 끓일 때랑 3개 끓일 때랑 끓는 시간이 똑같이 걸리냐는 거지. 온도 변하는 시간도 다르잖아요. 질량에 따라서. 맞지? 그리고 상태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 즉 상태가 변하는 동안 흡수 또는 방출해야 되는 열에너지량까지는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온도는 결국 뭐가 결정하냐면 입자와 입자 1대1 대응해서 얘네들 사이의 인력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이 온도값이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결합이 강한 물질일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더 높아지게 되고 결합이 약한 물질일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의 온도는 더 낮아지게 돼요. 오케이? 응? 자,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 끓는 점은 상태가 변하는 동안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는 설명이 따로 길게 할 게 아니라서 간단하게 하고, 그 밑에 순물질과 혼합물의 특성이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데, 저 부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요거 빠르게 메모만 좀 하자. 필기로. 우리가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크게 나누면 순물질과 혼합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순물질이라는 것은 온전히 한 가지 종류의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순물질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얘는 봐봐. 물질이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 특성이 균일하게 유지가 되겠지. 전부 다 같은 물질이니까. 혼합물은 그럼 어떻게 된다? 두 종류 이상이 섞인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섞여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각자의 특성이 유지가 되고 그 과정에서 그 성질의 총 성질의 변화는 비율에 따라 조금씩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혼합물의 예를 들어보자면 치킨 소금? 그 후라이드 치킨 주문하면은 찍어 먹으라고 소금이 오잖아요. 통닭에 찍어 먹는 그 소금이 있어요. 그 소금 가루를 이렇게 좀 분리해 가지고 확대를 해서 좀 보잖아. 그러면 딱 정육면체처럼 생긴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소금이에요. 그게 염화나트륨. 먹어보면 맛이 어떻다? 걔네들만 이렇게 뽑아서 먹어보면 짜죠. 근데 그 염화나트륨 비슷한데 알갱이 입자가 약간 길쭉길쭉한 막대기 모양으로 생긴 입자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보여요. 얘네들이 소위 말하는 미원, 즉 MSG입니다. 맛을 보면 감칠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통 소금과 맛소금의 차이는 이 MSG가 섞여 있냐 없냐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볶음깨 혹은 볶음깨 으깬 부스러기가 보이죠. 걔네들이 치킨 소금에 무슨 맛을 더해준다? 고소한 맛을 더해줄 거고요. 거뭇거뭇하거나 회색, 갈색빛에 가까운 가루들이 좀 섞여 있어요. 후춧가루죠. 그 후추가 내는 그 화한 스파이스 그 향을 느낄 수 있게 해주지. 얘네들이 그냥 섞여 있는 양념 소금이잖아. 각자의 맛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하고 다 그대로 유지된 채로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걔네들 안에 뭐가 얼마나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변할 수 있겠죠. 전체적인 맛이. 근데 각자의 성질은 뭐 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는 게 혼합물이. 자, 이 순물질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순물질 중에 하나가 호돈소 물질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화합물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요게 이제 우리 중2 2학기 화학, 원소, 원자, 그 다음에 화학 결합을 배워야 배우는 단계인데 그냥 간단한 어느 정도 과학적인 상식은 있을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호돈소 물질은 한 종류의 원자로만 구성이 되는 게 호돈소 물질이에요. 수소, 산소, 질소, 그 다음에 각종 금속들 있지. 철, 구리, 금, 은. 한 가지 종류의 원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호돈소 물질이고 화합물이 요거를 설명하는 이유가 화합물과 혼합물의 차이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 화학 결합,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 있는 걸 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다? 그 성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과학 교과서에 기체의 성질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요즘 내가 초등학교 내용 수업은 안 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산소가 가득 차 있는 집기병에 꺼져가는 향불 같은 거 넣으면 어떻게 된다? 확 타오른다는 거 나오잖아. 그러면서 산소라는 기체의 성질은 뭐다? 주변에 뭔가 타고 있는 물질이 있으면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체다. 수소라는 기체를 모아놓고 거기에 불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된다? 아니에요. 수소 같은 경우는 불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져요. 많이 모아놓고 하면 위험해. 수소는 그거 위험해가지고 아마 지금 빠졌을 거예요. 수소 기체에다가 불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집니다. 우리 인공위성 같은 거 쏘아 올리는 로켓들 있잖아요. 그 로켓의 뒤에 불꽃 터져 나오고 허옇게 연기 나오잖아. 그거 사실 물이에요. 로켓을 쏘아 올리는 연료가 뭐냐면 액체 수소와 액체 산소를 반응시키는 거예요. 수소와 산소가 섞여 있는 상태로 불을 붙이면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폭발적으로 연소되거든요. 그 뿜어져 나오는 힘으로 로켓을 위로 날리는 거란 말이에요. 즉 수소는 불이 되게 잘 붙는 기체예요. 펑 하고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산소는 옆에 누가 타는 거 있으면 아주 잘 탈 수 있도록, 폭발적으로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체란 말이지. 그러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불어 넣으면 큰일 나겠죠. 마치 그대로 터져버릴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물이라는 물질은 대표적으로 물이라는 분자는요, 산소 원자에, 요게 산소입니다. 수소 원자 두 개가 산소 원자 하나랑 결합해 있는 물질이거든요. 얘를 모닥불에다가 부으면 어떻게 되죠? 불이 꺼지죠. 모닥불에 수소 넣으면 폭발하고 모닥불에 산소 부으면 확 타버릴 거 아니야. 근데 물 부으면 어떻게 된다? 꺼져요. 즉 물이라는 화합물은 수소와 산소가 가지고 있는 호돈소 물질의 성질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즉 혼합물과 화합물의 차이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혼합물은 얘네들도 그냥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게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라는 게 있어요. 글자 그대로 말하면 균일은 우리가 구별이 힘들 정도로 완벽히 섞여 있는 상태를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은 위치에 따라 섞여 있는 차이가 생겨서 바로 알갱이가 보이면 불균일이 돼요. 알갱이도 안 보일 만큼 완전히 골고루 섞여야 균일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불균일 혼합물에 뭐가 있냐면
암석, 돌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래요? 여기. 요거 화강암이거든? 요 돌판 요 왼위에 있는 게 화강암이야. 여기를 보면 분필 색깔을 띠고 있는 광물이 보이고 유리알갱이 같은 약간 투명한 광물이 보이고 검은색 점 땡땡이가 박혀 있죠. 요거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배우는 광물 중에 3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석영, 장석, 흑운모입니다. 분필 색깔로 흰색을 띠는 게 장석, 투명한 유리알갱이 같은 게 석영, 검은색 땡땡이가 흑운모야. 골고루 섞여 있어? 아니면 알갱이가 눈에 보여? 그럼 저건 균일이다, 불균일이다? 불균일입니다. 그러면 균일은 고체에서 균일 혼합물은 뭐가 있냐면요. 합금이 있습니다. 금속을 2가지 이상을 섞어서 뭉쳐놓은 것을 합금이라 그래. 이때 합금이 만들어질 때 금속을 녹인 상태로 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자 운동이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골고루 섞여버려요. 금속을 녹여서 섞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학교 식판,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는 녹이 안 쓴다라는 뜻이거든요. 스테인이 녹인데 리스니까. 녹이 안 쓰는 철판이라는 거야. 스테인리스 스틸 하면. 철에다가요, 구리도 넣어야 되고요, 니켈도 넣어야 되고, 크로뮴도 넣어야 되고, 망간도 조금 넣어야 돼요. 자, 너희 학교 식판에서 어디가 철이고, 어디가 구리고, 어디가 니켈인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둘 다 여학생이니까, 그 금속 액세서리들 있잖아요. 뭐, 목걸이, 팔찌, 귀걸이. 18K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14K라는 말도 들어봤고. 그리고 우리 순금을 24K라고 하잖아요. 순금은 진짜 금 원소만 있는 거야. 99.99% 이상. 18K는 내가 알기로 75%가 금입니다. 그러면 남은 15%가 보통 은이라던가 백금이라던가 뭐 니켈이라던가 다른 금속을 섞어 넣게 돼 있어요. 금 75%, 25%를. 그러면서 내가 섞어주는 25%가 어떤 원소냐에 따라서 얘가 좀 하얗게 갈 때도 있고 핑크색이 날 때도 있고 약간 빨그스름하게 갈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 14K가 63%인가 58%가 금이 돼요. 이게 퍼센트가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숫자가 작아질수록. 그러면 어떤 장점이 생긴다? 금이 가지는 약점인 무르다라는 것. 너무 약하다는 걸 보완해주는 소재가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그런 거 보면 어디가 금이고 어디가 다른 원소인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런 것들은 균일 혼합물이 됩니다. 액체는요, 균일 혼합물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그냥 이야기를 안 해요. 현타액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대표적으로 흙탕물이 있겠죠? 용액이 되려면 일단 부유물이나 침전물이 없어야 됩니다. 즉 건더기가 있으면 안 돼. 물에 떠서 가만히 놔뒀더니 위로 뭐가 둥둥둥 떠오르거나 뭔가 바닥으로 쭈르륵 가라앉는다? 그러면 용액이라고 안 불러. 두 번째는 모든 곳의 농도가 일정해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도. 세 번째는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하다는 말은 투명한 통에 담았을 때 그 액체를 통해서 건너편의 글자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콜라, 커피, 우유 이런 거 읽혀 안 읽혀? 안 읽히지. 근데 식초는 어때요? 식초는 색깔이 있는데도 글자가 보이잖아. 건너편 글자가. 그래서 식초는 용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우유, 콜라, 커피 이런 건 안 되고. 그래서 투명하다는 것의 확인이 킨들이라는 현상이 없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중등에서 가르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집에서 실험해 보면 재밌는 거라서 가르쳐 드릴게요. 유리컵에 물을 담아 놓잖아. 그냥 깨끗한 정수기물을 담아 놓고 혹시 집에 레이저 포인터 있으면 레이저 포인터로 하면 되고 레이저 포인터가 없으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LED 조명 켜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메뉴 내려보면 요거 후레쉬 켜는 기능 있잖아. 요거. 이거 이렇게 켤 수 있잖아요. 손전등 켤 수 있잖아. 얘를 딱 키면 여기에 딱 키잖아. 얘가 투명한 액체면 여기에는 빛의 경로가 안 보이고 여기에만 빛의 경로가 보이게 돼 있어요. 레이저를 쏴도 물에는 그냥 통과가 돼. 깨끗한 물이면. 근데 여기에 우유를 그냥 한 숟가락 딱 떠서 탁 부어봐봐. 그럼 물이 어떻게 약간 투명하긴 한데 뿌옇게 바뀌겠죠. 그 상태로 레이저를 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레이저가 지나가는 길이 진하게 안에 보여요. 혹은 손전등을 켜면 요 빛이 지나가는 경로가 뿌옇게 보이게 돼. 요거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미세하게 작은 입자들이 물속에 떠다니면서 빛의 진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경로가 보인단 말이야. 거기서 반사돼서 우리한테 빛이 들어오니까. 요런 게 생기면 용액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참고로 기체는 전부 다 균일입니다. 기체는 전부 다 균일이래요. 왜냐하면 기체는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입자 운동이 어떻다? 매우 활발하다고 배웠지. 그래서 어느 정도도 섞이냐면요. 수소 기체는 공기보다, 수소나 헬륨은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로 뜬다고 배웠죠.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는다고 배웠잖아. 근데 이 두 개의 기체가 담겨 있는 용기를 이렇게 연결해 두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때? 쟤네들이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가만히 놔두면 섞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확산. 기체 입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서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수소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시간 지나면 섞여버려요. 우리 생각이랑 다르죠. 이렇게 섞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체는 전부 다 균일이라고 칩니다. 요거 메모하고 마지막 한 바닥만 딱 칠판 필기 더 할게요. 그래프만 그릴 거거든. 저 밑에 그래프 있는데 저것만 그릴 거니까 요거 빨리 필기 합시다. 자. 혼합물의 종류마다 상태가 변하는 특징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자, 첫 번째. 액체 혼합물에 고체가 섞여 있는 케이스. 사실 우리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책 교재에 나와 있는 그래프 두 개는 다 얘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원래 액체의 순물질. 액체의 순물질은 끓는 점에서 온도 변화가 어떻다? 일정하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게 만약에 물이라면 이 온도는 몇 도가 돼야 되죠? 100도가 딱 될 거 아니야. 한때 네이버에서 가장 심도 깊은 토론이 일어났던 게 하나 있습니다.
라면 끓일 때 스프 넣고 면이냐, 면 넣고 스프냐? 스프 먼저 파의 주장에 따르면 물에다가 스프를 넣으면 물에 끓는 점이 100도보다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실제입니다. 물이 끓으면서 농도가 점점 쫄잖아. 그러니까 농도가 어떻게 진해지잖아요. 진해지는 동안은 끓는 점이 계속 상승하거든요. 수평이 아니라 이렇게 끓는 점이 올라가면서 끓는 것을 우리는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반대에서도 일어나요. 얘가 만약에 물이라면 여기가 0도씨일 거 아니야. 어느 점이니까. 맞죠? 그런데 물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우리 제설제 말하는 거예요. 염화칼슘이나 소금 같은 다른 물질을 녹이면 어떻게 되느냐? 녹는 온도 자체가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녹으면 녹을수록 어느 점이 어떻게? 더 낮은 온도에서 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끓는 점은 원래보다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서 끓고 어느 점은 훨씬 낮은 온도에서부터 녹기 때문에 눈에다가 염화칼슘 같은 제설제를 뿌리면 원래 염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부터 열이 나요. 그리고 녹으면 더 낮은 온도에서 얼음을 녹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쌓여있는 눈을 빨리 녹여서 치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니죠. 지금 바깥 기온이 영하 5도야. 원래는 0도가 돼야 눈이 녹을 거 아니야. 근데 영하 7도, 영하 8도까지 어느 점을 내려버리면 어느 점이 더 내려가 버리면은 영하 5도에서도 얼음이 아니라 물로 존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쌓인 눈이 녹아버려. 우리가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 요런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요건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는 책이 없죠. 고체와 고체혼합.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역사의 과학적 이야기를 한다면 나와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청동기를 쓰잖아요. 옛날에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왜 구리가 아닌 청동을 썼느냐 그런 거에 대한 해답도 될 수 있는데 원래 A라는 고체에 녹는 점은 뭐 한 온도가 이 정도라 치자. 비금속에 녹는 점도 이렇게 되겠지. 각자의 금속은 각자 녹는 온도에서 녹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A 금속과 B 금속을 갈아서 섞어 놓잖아. 가루 형태나. 두 금속이 섞여 있는 혼합물, 합금은 어떻게 녹냐면요. A나 B보다도 훨씬 낮은 온도에서부터 녹기 시작하고 녹는 동안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 여러분들 충치 생겼을 때 아말감으로 이빨 때우죠. 그 은납으로 때운다 그러잖아. 그게 뭐냐면 납하고 수은하고 은하고 세 가지를 섞은 건가 그래요. 따로따로 보면 위험한 물질인데 얘네들을 섞으면 대단히 안정한 물질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녹는 점이 매우 낮아집니다. 당연히 체온이나 우리 국물 온도보다는 훨씬 높긴 한데 훨씬 낮은 온도에서부터 천천히 굳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굳혀놓으면 또 잘 다시 녹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반쯤 굳으려고 할 즈음에 이빨 충치 파낸 자리에 꾹꾹꾹 눌러 담아 놓고 자외선 같은 걸로 쬐가지고 얘를 빨리 경화시켜 버리면
딱 굳어서 그 자리가 메꿔지잖아. 그 다음에 그 납땜 할 때 전기 제품 뭐 라디오 만들기, 아두이노 같은 거 만들기 한데 그 납줄 가지고 이렇게 인두 가지고 지져서 붙이는 거 있잖아요, 전선을. 그거 할 때 플라스틱은 안 녹는데 요 납줄은 녹잖아요. 납하고 안티몬이라는 금속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건데 납에 녹는 점이 600 몇십 도고 안티몬이 480도에서 녹거든요. 근데 납과 안티몬을 섞은 이 연납줄은 150도면 녹아요. 훨씬 낮은 온도에서부터 녹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구리를 녹여서 뭔가를 만드는 것보다 구리에 주석이나 다른 금속을 섞어서 녹이면 훨씬 낮은 온도에서도 녹여서 다룰 수 있게 되고, 그러고 굳어지면 그냥 구리보다 훨씬 튼튼한 금속이 되거든. 그래서 청동기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옛날 고대 시대에.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액체 플러스 액체. 요거는 아마 뒤에 혼합물의 분리에 가면 한 번 더 나올 건데, 물은 몇 도에서 끓냐면요, 100도에서 끓잖아. 우리 일기압 기준으로. 에탄올, 에틸알코올 같은 경우는 몇 도에서 끓냐면 78도에서 끓어요. 그러면 술은 어떻게 끓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술은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 좋아하시는 뭐 소주나 뭐 정종이나 청주나 요리할 때도 술 쓰고 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이 술이라는 것은 결국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건데 끓는 그래프가 재밌게 나타나요. 맨 처음에 78도보다 살짝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 그런데 끓는 동안 온도가 좀 올라갑니다. 그러고 다시 온도가 상승해서 여기는 수평하게 나오고 빠져나가요. 요 구간에서 누가 끓냐면 에탄올이 끓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물도 일부 증발은 되는데 요 과정에서 에탄올이 끓어오르면서 온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된다? 이 시점 이후는 뭐밖에 없는 거야? 물만 남는 거예요. 요 앞에는 에탄올과 물이 섞여 있다가 그러니까 요 뒤에는 그냥 물에 끓는 그래프가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리 같은 거 할 때 그 프랑스 요리나 서양 요리도 그렇고 일본 요리도 그렇고 막 요리하다가 술 막 부어 놓으면 불 확 붙잖아. 그거 불 꺼지고 나면 그 음식 먹으면 술 취해요, 안 취해요? 안 취하지. 왜? 그 불이 붙었다는 게 끓어오르는 알코올에 불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고 났기 때문에 그 물이 남아있더라도 거기에는 알코올이 거의 안 들어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봐봐. 혼합물마다 상태 변화하는 특성들이 어때요? 다 다르죠. 이런 다른 점들을 활용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배운 뭐 밀도라든지 용해도라든지 상태 변화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시간이 좀 남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원소라는 것들을 어떻게 정의하게 돼서 지금의 주기율표가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제는 요 책을 해가지고 75쪽까지 6강부터 시작해서 75쪽까지 페이지가 62쪽부터 75쪽까지 그 해당 문제들 싹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는 75쪽까지 내가 복사를 해주긴 했어요.
거기까지 풀어오고 답지를 어머니한테 맡겨놓거나 집에서 채점을 하고 설명을 더 듣고 싶은 문제는 별표를 치거나 해서 가지고 와서 다음 주에 물어보면 됩니다.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초과했다.